강변북로를 타고 양화대교를 지나는 길모퉁이를 살짝 비켜서면 아담한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효령대군이 지은 망원정입니다. 동아시아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 동건비. 그녀가 망원정을 찾았습니다. 중국 사신단의 조선 여정을 연구 중인 그녀. 십리간의 말이 다르고 백리간의 풍속이 다른 이 길을 되짚어온 그녀는 서툴고 느리지만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사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한강의 정자들을 답사 중입니다. 중국 사신의 행적은 물론 정자의 규모나 쓰임새 등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좋은 자료가 되겠지요. 而东亚、西亚当时文化比较水平比较高一些的国家，可能就是中国，像那个小朝，还有朝鲜，当时被称为小中华，就是这个儒学的一个文化圈吧。可能这几个国家的交流是当时一个文化的比较高层次的一个代表。 所以就是使臣的交流呢，它应该是能作为东亚交流史的一部分，而在我看来，因为我的专业是建筑嘛，所以我觉着建筑呢，它应该属于是人们生活中的一部分，融入到人们的生活当中。所以对于使臣的交流呢，它可以在做以前历史文化，成为这中间的一个重要的一个参考部分。 오래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로 읽은 연행록 덕분이라는 동건비. 연행록을 읽고 조선과 중국, 양국의 교류 과정과 역사에 대해 흥미를 느낀 그녀는 이제 역으로 조선에 온 중국 사신의 행적과 당시 조선의 모습을 비교 연구하게 됐다는데요. 우리의 눈길 속에서 사라진 옛 정자들은 중국 사신을 위한 주연의 장소이자 시를 짓고 나누던 공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사신들이 이곳에 닿기까지,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기까지 과연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한중 연행노정 답사팀과 함께 조선과 중국의 교류를 잇던 국내 연행노정 구간인 의주대로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도 쪽에도 약간의 국지성 소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낯선 길이니까 길을 맞더라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혜경 선생님, 여기 정성희 선생님하고 노혜경 선생님은 의주대로 천리길을 동행할 분들은 모두 13명. 나이와 직업은 다르지만 모두 길을 통해 역사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즐겁게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건비 씨, 한국어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조선 6대로의 하나이자 중국으로 통하던 육상 교통로인 의주대로, 이제 출발합니다. 옛 도성도를 보면 서울 부근의 길은 사대문을 기점으로 전국 각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북쪽 지방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서북로 또는 의주로였습니다. 먼저 서북쪽인 의주로로 가기 위해선 사대문 가운데 하나인 돈의문을 지나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세문안길입니다.
조선 태조는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인의 예지신의 뜻을 담은 4개의 문을 세우고 가운데 보신각을 뒀는데요. 돈의 문은 의를 상징하는 서쪽 정문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서울 도심에서 이제 옛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흔적을 찾고 꾸준히 상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적십자 병원이 있는 이곳이 옛날엔 경기관찰사가 집무하던 경기가명이었습니다. 사신편에 보낼 박물들을 이곳에서 준비하고 포장했다고 하네요. 구지대로 답사상에서 답사하면서 이 경기가명터를 찾는 것은 주로 이제 사신들이 이 사신으로 정해져 가지고 임무가 정해지면 출발하기 전에 그 사대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뭐 내용상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혹시라도 그런 그 문자 하나 틀려서 어떤 뭐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사대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대 하는 그걸 이 모화관에서도 하지만 이 경기가명에서 모여가지고 하기도 해요. 사신으로 가는 3사는 중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시로 모여 국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사대라 합니다. 사대란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과 육부에 바치는 자문을 살펴 틀린 글자가 있는지, 나중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서울을 떠나기 전 3번, 노정 중에 3번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여긴 명과 청나라 사신의 접대용 관사였던 모화관터입니다. 조선말 독립관으로 변경됐죠.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별하는 그런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신들 장도에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주로 이제 호조에서 많이 만나요. 호조가 관련된 그런 관청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전별전을 여기서 펼쳐지게 되고, 이제 주로 관리들 중심이죠. 공식적인 행사니까. 원나라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나라 사람들이 머물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정동행성을 태평관으로 고쳐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태평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 태평관의 기능보다 이제 모화관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독립문은 갑오개혁 이후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워진 것인데요. 사대주의의 잔재를 없애자는 취지 아래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에 건립됐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위해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보여준 것이었죠. 독립문 앞에는 영은문의 주초석이 아직 보존돼 있는데요. 조선 중기만 해도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왕세자는 물론 백관들이 영은문 앞에 도열한 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게 전례였다고 합니다. 원래 영은문은 황제의 칙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영조문이었지만 황제의 은혜까지 받아들이라는 의미의 영은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만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어야 했던 역사의 비애만큼이나 이제 그 자취는 쓸쓸히 남은 2개의 돌기둥뿐입니다. 당시엔 모화관 바로 앞에 영은문이 있었는데요. 헐리고 난 뒤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오늘날 독립문 앞에 주춧돌로만 남게 됐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사대주의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서재필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한편 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영은문이 이미 헐려버린 상태라 독립문 건립 당시엔 주초석만 남아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뼈아픈 역사의 상처를 간직한 두 개의 문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때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은 독립관으로 거듭나 순종으로부터 현판까지 하사받았는데요. 지금은 순국 열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시민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무학재입니다. 당시 한양의 북서쪽 경계이자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는데요. 고갯마루가 아주 높은 게 특징이었죠. 명나라 사신 동월은 이 고개를 넘으며 하늘이 천길에 한 관문을 지어 한 군사가 천국을 누릴 만한 지세라고 칭송했다는데요. 이처럼 무학재는 험준한 고개로 이루어져 있어 도읍인 한양을 보호하는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무학재를 넘어 도성 밖을 나오면 첫 번째 만나는 역참이 바로 홍제원입니다. 도성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관리들이 그 공무로 묵거나 이랬을 때 이 홍제원에서 묵었던 그런 그 숙박 시설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제 사신들의 경우에도 모화관에서 전별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학재를 건너서 홍제원에 오면 홍제원에 또 전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모화관에서는 주로 이제 공식적인 그 전별련이 행해진다면 이 홍제원에서는 주로 이제 가족, 친지, 그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전별해주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홍제원은 편의시설을 제공한 일종의 숙박시설이었죠. 지금은 원을 가늠해 볼 아무런 유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복잡한 동네인데요. 당시의 지명들만 나부끼듯 답사팀을 맞아주고 있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신 행렬이 출발할 무렵이면 홍제원과 홍제교 일대에선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 모여 전별연을 열어주었는데요. 주로 하급 사행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모임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시장의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도 이 일대에는 빼곡이 들어선 상점과 재래시장이 활기차게 성업 중입니다. 특히 홍제원 시장은 옛날부터 인절미를 파는 떡집이 많아 병전거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는데요. 아마 사신들도 인절미 한두 개를 손에 들고 먼 길을 달리지 않았을까요? 홍제교 아래에서 이별을 나눴던 사신들은 그 풍경을 애틋한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뜻을 둔 장부, 요동이나 계주도 지척해 보이는데 친구 나를 위해 전송하니 오리 가다 다시 또 심리. 빠른 준막은 느린 노색은 서로의 정 어려움은 바로 이것. 좋은 풍월도 없이 박주 한 잔이지만 몇 잔의 박주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마주보며 취해서 잃어 못나네. 홍제원을 지나면 이제 박석 고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평탄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높은 고개였다고 하네요. 고개가 고개 같으니까. 근데 거기가 옛날처럼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있으니까 이거 전에도 좀 높았어요. 예, 좀 그렇죠. 높고 높았는데 예, 맞아요. 평지가 돼버렸잖아요. 완전 평지가 되고. 예. 저쪽은 조금 그나마 남아 있는데 이쪽은 그냥 평지야. 서울의 중심을 벗어나 이제 본격적인 의주대로 시작입니다.
비록 잡히지 않는 실체지만 눈길을 새기기 바쁩니다. 이제 박석고개를 넘으면 파발막이 있던 구파발인데요. 당시 조선은 국방과 통신을 담당하던 여관제를 이용하다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파발제를 본떠 파발로를 설치했죠. 말을 달리는 기발은 의주대로뿐이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듯 도시는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파발막이 있던 곳엔 절묘하게도 지하철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구파발이 있었던 당시 이제 금암참이라고 했는데 이 금암참에서 시작되는 이 서북로 방향의 파발은 이 말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기발이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주로 이제 보발, 걸어서 가거나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는 이 구파발에서는 이제 말을 타고 의주까지 그리고 중구까지 연결이 됐던 그런 중요한 그런 길이죠.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은 가늠하기 힘든 또 다른 풍경으로 변해 있겠죠. 우리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고향으로 진입합니다. 본 적도 없는 옛길을 상상의 힘으로 버티는 탑사팀. 이 옛길이 이 다리 이쪽으로 건너서 이제 이 만개편을 건너게 되는데 당시에 여기에 이제 그 다리들을 다리를 이 설치를 해가지고 사신들을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리가 온데간데 없고 덕명교 중수비만 남아 그때를 증거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신들을 위해 강에 다리를 놓아줄 만큼 인정과 공명이 살아있던 그 옛날. 사신 덕분에 다리 하나가 생겼으니 인근 백성의 삶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덕명교를 건너면 의주대로의 옛길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옛길을 따라 꿋꿋이 만개편을 오르는 탑사팀. 대체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여행이라든가 걷기라든가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동호회 활동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여가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뭐 직장생활도 도움되고 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가 공부신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리길을 가기 위해선 언제나 처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아무리 변해도 길로 이어진 역사의 현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새겨지겠지요. 이곳은 조선 숙종 때 세워진 고향 향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됐다 복원됐습니다. 경기도 향교 중에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지금도 공자의 탄신일에 맞춰 석전대제를 지내며 전통을 잇고 있죠. 의성문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루에 시원하게 걸터앉은 이 마루가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그래서 향교에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명륜당, 명칭이 똑같아요. 전국의 향교가. 그래서 여기는 학교 교실이나 마찬가지죠. 교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실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명륜당 양쪽으로 지금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동제, 이쪽에 있는 건물이 서제. 그래서 뭐 기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생활했던 공간이 바로 동제, 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향교 앞에는 공부를 하던 명륜당이 있고 그 뒤편으론 제사를 지내는 배향 공간인 대성전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전학 후묘의 구조라고 합니다. 不管是在那个中央还是在地方，都是叫文庙，不是像韩国这样，可能在中央叫成均馆，叫文庙，然后地方呢叫乡校，不是这样，就中国都是叫文庙，不管在什么地方。然后
再就是因为我在中国呢，就是看的文庙也并不多，中国也是各个地方有不同样式、不同形式的那个文庙，可能就是跟韩国一样，肯定每个乡校都不一样，建筑形式啊各方面不一样，但是总的布局呢基本上是一样的。 다음 장소는 고향 벽제관지터입니다. 이 벽제관 자리는 옛날 역참이 있었던 건물터인데요. 조선과 중국을 왕래하던 양국 사신들이 머물며 휴식을 취하던 공용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였는데요. 의주대로 연행로에는 벽제관 같은 역관이 10곳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지 또썩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신들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은 동건비 씨. 무척 흥미롭게 듣고 있네요. 我觉着好像就是在这边的话，能感觉到，就是因为它这个就规模是很大的，而且建筑也挺华丽的，能感觉出来。所以，就是而且越到这个汉城这边，可能建筑的规模呀，还有这个建造的这些法式也非常正规，这些都能感觉出来。所以也能感觉出来，就是他们对这个明史啊，或者是清史的这种重视和这种就是不一样的待遇，你能感觉到这一点。 중국과 한국의 건축 역사를 비교하는 동건비 씨에겐 남아있는 기단이나 주춧돌 하나도 과거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텐데요. 조선에 들어온 중국 사신들의 흔적이 머문 장소라 더 뜻깊을 것 같지요. 이건 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얼마 정도 있는지. 아,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의 역할. 네, 주자는 안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이 주소가 크기 어떻게 얼마 정도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당시 중국 사신들은 한양에 입경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벽제관에 머물며 의관을 정비하고 예의를 갖춘 후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이 터에 자리 잡았던 벽제관은 임진왜란 당시엔 구원을 받던 명나라 이여송 군대와 왜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벽제관은 관서로 연로에 설치한 첫 번째 역인 동시에 모화관에 버금가는 규모로 만들어져 중요한 공공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我觉着，就是一般那个中国的使臣和朝鲜的使臣，可能到这个地方，我想到的可能感觉不一样。好像是中国使臣一般来到这儿就心情会好一些，因为就是离汉城很近了，离他们完成任务的那一个时间也很近了，所以他们可能心情会很好。但是朝鲜使臣可能会不是很好，就离自己的家乡越来越远了。 但是我来到这边，就是我觉着我还是首先是我能看到一个这样的地方，走原来就是这个使臣走的路，我心情很高兴。我觉着我特别幸运，因为很多中国人也在研究这个，但是他们没有这样的机会。 한양을 벗어나 고향을 지나면 의주대로는 파주를 향합니다. 고향을 지나 전송역으로 달리면 해음령을 넘게 되는데요. 고향과 파주의 경계를 가르는 이 해음령을 옛사람들은 쉬엄령 고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고개가 바로 해음령인데요. 그늘의 은혜를 입은 곳이라고 할 만큼 고개 위에 그늘이 져서 고단한 몸을 쉬기에 좋았다고 하네요. 이 고갯마루에는 고려시대 행궁으로 사용됐던 해음원이라는 사찰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는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음원은 고려시대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 숙박시설이었다고 하네요. 개경에서 남경으로, 남경이라고 한다고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이 서울입니다. 한양 쪽은 이제 남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남경을 할 때, 순행을 할 때, 그죠? 뭐 민간인들을 살펴보러 나올 수도 있고 왕이 순행을 할 때 이곳에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왕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별원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에. 별원. 그렇죠? 여기가 이제 파주 지역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윤희 소장은 이곳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록만 무성하던 해음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학계에선 그 규모와 역사적 가치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 청자와 백자를 비롯해 중국 도자기도 출토됐다고 하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절로 비교하자면 절 자체를 보자면 상당히 뭐 큰 절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남아있는 거는 다른 이렇게 그러니까 사지만 있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이 절을 그러니까 기반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이 이 앞쪽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그 주변 동네 그 마을지까지도 발굴이 됐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과거의 역사가 되살아나 눈길을 끄는 만큼 오랜 시간 의주대로를 걸어온 답사팀도 새로운 의욕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요. 발품을 팔아 옛것을 찾아내려는 호기심과 집념이 있는 한 앞으로 마주칠 우리의 옛 모습들은 보다 황홀한 감동을 선사해 주겠지요. 거기 물을 딱 막아놓으면 여기가 물이 고이죠?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빨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행자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특히 고려 때부터 발전된 것이 조선까지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시라고 그럴까? 혹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사찰들이 그러한 여행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원에서 이 지역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선 평범한 회사원, 그러나 답사에 나서면 역사 탐험가가 되는 박병원 씨. 오랜 시간 공부하며 다양한 답사 여행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의주대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조선시대의 역사를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주요한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문화 교류의 장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꼭 한번 답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남아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나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자주 기록으로 남기고 또 우리가 자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망쳐가는 바람처럼 매번 아쉬운 답사.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오늘 그가 걸었겠지요. 한 걸음이 모여 10걸음, 10걸음이 모여 20걸음. 우리는 의주대로 끝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부딪히지 않곤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용미리를 가다 보면 문득 산속에서 환한 얼굴로 쳐다보는 쌍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답사팀은 쌍부를 보기 위해 용암사에 들렀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낮은 석탑과 범종각, 미륵전과 요사치뿐인 소박한 절인데요. 6mm 석불 입상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 특징은 이제 이 목 아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여기 목 아래, 요걸 뭐라 하냐, 여길 뭐라 그러죠? 쇄골. 쇄골 바로 위에 목이 시작되는 부분 가로로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는데 그 아래 부분은 이 산에 있는 천연 바위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몸체를 조각했다는 거고요. 목 머리 위 그 부분은 별도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석불로 보시면 됩니다. 천연 바위벽에 조각된 두 구의 석불은 둘 다 미륵불로 왕과 왕비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는 등 전설이 다양한데요.
예부터 이 석불 입상을 찾아 소원을 빌면 수심 가득한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등 명엄한 효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도 불상 앞 연등에는 간절한 사연들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에게 잉태의 기쁨을 안겨준다고 해서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만인의 행복을 위해 오랜 시간 우뚝 서 있었을 석불 입상. 모르긴 해도 6mm를 지나던 사신들도 아마 이 다정한 석불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한가득 합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저 해음령을 넘던 중국 사신들도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불상을 원경에 두고 우리 땅에 스며든 자비의 이상을 짐작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물결 같은 흐린 구름 산머리를 지키는데 돌부처 분신하여 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만겁을 바람에 갈리면서도 그대로 우뚝 서서 멀리 태초와 호응하여 위로 하늘을 지르고 있다. 6mm를 벗어나면 곧이어 고려의 문무신인 윤관 장군묘를 만나게 됩니다. 묘역에는 교자 총비를 비롯한 말한 장비, 전쟁에서 죽은 말을 위한 비석 등을 세워 위세를 자랑하는데요. 규모가 왕릉에 가깝습니다. 사신들은 이곳을 지날 때 존경을 담아 시를 남기기도 했다는군요.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편성할 만큼 업적을 쌓은 윤관 장군은 고려 태조와 충의공신을 모신 숭의전에 함께 배양될 만큼 공적을 치하받았던 인물입니다. 묘역 앞으로는 의주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의주대로를 달린 사신단은 이제 파주목으로 들어섭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세워진 이곳이 옛날 파주목 관아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사행단의 우마들은 이곳에서 먹을 것을 주고 쉬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파주목 관아의 문루 주초석과 파주 목사들의 선정 불망비들 뿐입니다. 해음령 험한 고개를 넘어 파주목에서 말을 먹이고 길을 떠나면 바로 강을 만납니다. 의주대로에서 처음 만나는 강, 임진강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던 임진나루는 이제 군부대의 통문이 막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임진강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질러 한강과 합류한 후 서해로 이어지는 아주 긴 강인데요. 임진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맞은편 동파나루에 닿습니다. 사신들은 바로 여기서 동파나루까지 갔던 것이지요. 아직도 임진리 주민들은 군의 허가 아래 제한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엔 화물선과 인마의 왕래가 끊이지 않을 만큼 번성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 물산을 실은 배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여기가 상당히 큰 나루고 뭐 각종 물산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강화 쪽이라든가 뭐 마포 쪽, 서울 마포 쪽에서 오는 배들이 뭐 세조도 싣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여기서 또 내리고 이쪽에서는 또 뭐 쌀이라든가 뭐 곡식들을 싣고 나가고 했던 그런 큰 나루로도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 바로 저 임진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서 배를 타고 지금은 상당히 강폭이 좁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이게 다 침식이 저 강물이 흘러서 다
다 이 모래가 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육지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임진강의 폭은 저기서 2, 3자락까지였을 거로 보여집니다. 길을 막고 있는 임진강을 건너는 사신들은 잠시 인연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쓸쓸함에 잠기기도 합니다. 나루터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 군사훈련장으로 변한 동파나루. 아쉽지만 뱃길 건너 장단지역 노정은 여기가 끝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하나의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에는 문화가 흐르고 여러 가지 물산이 오고 가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옛길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문화와 정신과 모든 물산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소통됐던 그런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뱃길 노정의 아쉬움을 달래며 화석정에 올랐습니다. 침묵하듯 고요히 흐르는 임진강변에 위치한 화석정은 이율곡과 많은 인연이 서린 곳인데요. 임진왜란 때 한밤중 의주로 피난 가는 선조를 위해 이율곡은 화석정을 태워 불을 밝혔다고 하네요.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 한이 없어라. 먼 물 하늘에다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 햇볕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 바람을 머금는다. 변방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의주대로 답사를 저도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그래서 서울부터 지금 갈 수 있는 곳까지는 매년 하지만 지금 남북 분단이 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주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제일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옛 길의 모습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또 훼손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옛 문화를 어떤 보존하는 차원, 그다음에 옛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을 좀 복원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좀 훼손 행위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진나루에서 막힌 길이 아쉬워 답사팀은 군부대의 출입 허가를 받아 민통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임진강에 놓여진 전진교 다리를 건너 군사도로로 진입하면 옛 동파나루 지역에 닿게 됩니다. 뱃길로 못 간 길을 육로로 다시 만나는 의주대로 옛길은 JSA 부대 입구로 접어들어 판문점까지가 종착점입니다. 정해진 약속이 아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민족 분단의 비극적 상징이 된 판문점은 의주대로 답사의 쓸쓸한 댐이었습니다. 고요와 적막 사이로 흐르는 긴장감은 보는 이도 숨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도 한때 이 길목은 개성으로 가기 위해 집신을 다시 꿰어 신고 지고 이고 떼지어 한바탕 북새를 떨며 걷던 설레임의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이 판적천교를 넘지 않는 한 개성, 평양, 의주로 이어진 온전한 의주대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조선 6대로 중 제1로였던 의주대로. 한양에서 시작된 의주대로가 끝나는 지점은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인 개성과 평양, 정주, 청산, 의주를 거쳐 압록강까지가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의주대로를 상징하는 의주 지역은
중국 땅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주대로는 역사의 축소판처럼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과 파주, 그리고 다가설 수 있는 가장 끝 판문점까지. 국경을 넘어 조선과 중국이 소통했던 길은 한민족 안에서 막히고 나뉘어 끝까지 갈 수 없는 황무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의주대로 구석구석은 시간과 역사의 지층만큼 두텁고도 허기가 졌습니다. 예외 없이 사라지고 달라지고 종적을 감춘 흔적을 찾느라 상심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의 절벽에 언제나 안개가 있듯 의주대로 옛길 따라 과거에서 현재를 만난다면 길은 다시 꽃피고 향기롭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유적 답사를 할 때는 어떤 문화재가 있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오늘 따라온 길들은 대부분 다 터잖아요. 어떤 표지석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상상만으로 그 당시에 사신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이런 것. 저 인상모에 대한 연구 좀 하는데 이런 요청을 상상 많이 했는데요. 그냥 진짜 가는 기회.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익숙한 공간이 다시 또 바뀌는 거예요. 그 여행 출발지로서 다시 바뀌고 계속 이어서 또 이제 이런 민통성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공간들이 남한에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중요한 길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중요한 그 한양에서 출발하고 또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는 중요한 이 길을 다시 우리가 탐방하고 재조명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